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6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워낙 많았다는 건 전부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을 보면 지난 주말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가 만약 잘못됐다는 판정이 4.15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거야 뭐 나타나겠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와 4.15 총선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 여론조사가 정말 그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과거의 예를 보면 제가 정치부 기자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그때 예를 보면 선거를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하는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결과와 실제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총선의 경우에도 3월 한 20일 정도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의 절망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적. 그래서 뭐 술을 다시 입에 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호남을 지역구에서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여론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여론조사가 거짓을 얘기했던 것이냐 아니면 변한 것이냐? 사실 그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듯이 그 다음에 2016년 1월 그렇죠. 2016년 1월 말에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진박 공천 논란이 있었죠. 근데 아무리 진박 공천 논란이 있다고 해서 그 180석을 얻는다는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해서 제1당도 민주당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온 2016년의 상황. 그러면 그때도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2016년 1월 말까지는 잘 됐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잘 됐는데 중간에 진박 공천 논란이 여론을 격변하도록 만든 것이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맞아, 다른 건 다 틀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김창균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자 지난주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수사팀 이걸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그 검사장급 인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설 전에 또 중간간부급 인사,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교체함으로 해서 이 청와대 수사팀 해체를 거의 완성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찰공화국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무릅쓰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국회에서 거의 강행 처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랐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믿을 수 없다는 근거는 뭐냐 도대체. 그냥 제 주변에서 그러면 아니 당신 주변이야 뭐 원래 뭐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이 아닌 누군가 30대 40대 또는 호남 뭐 제 주변에도 호남이야 있죠. 근데 30대 40대 그거 뭐 제 아들뻘 뭐 또는 뭐 조카뻘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거기에도 물어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냐 이 실체가? 모르죠. 뭐 모릅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점쟁이는 뭐 이건 점쳐보니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지만 보수 유튜버라는 그 유튜브들 보면
이번 총선에서 뭐 어떻다, 몇 석이다, 뭐 어떻다. 저도 제가 팩트로 답하다 거기 보면 예상 의석,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해놨냐면 한국당이 1당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건 그냥 저의 예상, 제가 점친 거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점친 것. 그 예상에 지금 저도 특별히 지금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워낙 변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예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건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샤이 유권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샤이 유권자. 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부끄러움을 탄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의사를 유보하고 있거나 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4년 전에 미국 선거할 때 샤이 보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샤이 보수. 근데 그 샤이 보수의 지원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물론 전체적인 득표 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도 샤이 보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샤이 보수 별로 없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대패했죠, 대패. 그것도 선전해서 대패했다. 20% 넘게 얻었죠.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의 그 막말 프레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서도 20% 넘게 얻은 거는 그나마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그나마 샤이 보수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정말 샤이 보수가 있었다면 그거보다는 더 얻었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사태가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 막말 프레임이 더 씌워졌지만, 그러면 샤이 보수가 없었던 것이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석가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샤이 유권자입니다. 샤이 보수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잘 안 하는 유권자. 과거에는 충청도 출신들이 되게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충청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무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샤이 유권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귀찮기도 하고 답변하기 자체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보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가 많죠. 그리고 중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진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누가 많냐 그러면 보수가 제일 많고, 제가 그냥 느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가 그 다음 정도로 많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반영,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게 과연 몇 퍼센트냐? 그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종사자들도 추측하기가 꺼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한 5% 남짓을 얘기합니다. 5% 남짓. 그럼 그게 다 한국당 지지자라 해도 지금 이번 저 4.15 총선에서는 한국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참패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는 뭐냐? 없는 거죠. 없는. 그러나 저보고 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보수 통합 움직임. 이 통합이,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덧셈의 정치, 뺄셈의 정치가 아니고, 그것이 된다는 전제하에 한국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정말 보수 통합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용만으로 그치고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 됐다, 그런 가운데 유승민 계열 따로 선거 나가고
황교안 계열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수도권에서 참패할 것이다.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253석의 지역구 중에 수도권이 122석이면 거의 절반입니다. 수도권에서 참패하면 PK, TK 뭐 석권을 한다고 해도 뭐 얘기가 안 됩니다. 뭐 과반은커녕 뭐 제1당 뭐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는 수도권 선거다. 그러면 샤이 유권자라는 것이 있느냐? 분명히 있다. 몇 퍼센트라는 건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총선 결과와 일치할 것이냐? 일치할 것이냐? 일치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전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거의 모든 선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전의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는 2016년 1월 달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가 한국당이 180석을 얻는다. 이것은 팩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전에 2012년 그때는 또 집권당이 압승한다. 이렇게. 그때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뭐 압승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선거 3개월 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제 기억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이 유권자가 있다. 근데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있다.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또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 샤이 유권자가 다 보수는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 것인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론조사 제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다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표장에 가는 동기는 이 사람을 내가 꼭 찍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샤이 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이 유권자. 거기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다 있습니다. 이 샤이 유권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뭐 49% 정도가 국정운영 지지율 찬성, 뭐 43% 정도가 반대 이렇게 되면 49대 43 아닙니까? 요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투표장에 갈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49대 뭐 39,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포기하고 맙니다. 포기. 투표장에 자기가 가서 누구를 반대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이 되면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샤이 유권자라는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그 동기, 유인은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인센티브는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편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야당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야당이. 그럼 야당이 그걸 제공하려면 야당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찍었을 때 이 사람을 응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 희망은 어떻게 주느냐? 자기네들 지지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올리느냐? 못 올리죠.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건데 그 관심을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인물교체입니다. 인물교체. 예를 들어서 그냥 완전히 가정일 때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나 이선으로 물러나고 특정 어느 지역에서 난 여기 선거에 내 선거에 전념하겠다
한국당의 간판 인물은 누구다 해서 만약에 20대 여성,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20대 여성을 선거위원장으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해놓고서 본인은 자기 선거에 집중한다. 인물의 그 정도의 충격적인 교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네.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늘 말씀해왔지만 그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의지는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다시 한국당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변화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반문연대가 성사됐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적어도 야당에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유권자라면 다시 한번 눈길을 줍니다. 반문연대가 성사됐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여길 찍으면 되겠구나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문연대 신용만 내다가 4.15 총선을 맞았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난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데 여기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네. 그러면 상당수의 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합니다. 아예. 그중에 또 일부는 하러 가서 찍고 일부는 아예 투표를 포기합니다. 저는 2016년에 그 진박공천 논란이 벌어질 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지역구당, 한 선거구당 대략 한 500명, 10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의 그때 새누리당 지지자가 투표를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냥 분석이죠. 왜 그러냐면 투표율, 그 다음에 한국당 그 후보들의 그 지지율 뭐 이런 거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500 내지 1000표 한 선거구당 그 정도가 투표를 아예 안 했다. 근데 그 안 한 계층에 그게 다 샤이 유권자들인데 이 샤이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였다. 이번에도 한국당이 신용만 그냥 반문연대 신용만 하다가 그칠 경우 한 선거구당 500 내지 1000명 정도의 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 수도권에서 한국당은 참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희망을 주면 샤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누구를 응징하는 응징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한국당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이 유권자를 잡는 노력, 그런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